학창시절 미술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하얀 석고상 하나를 두고 연필로 대생을 하던 그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유독 한 남자의 얼굴을 자주 그렸습니다. 각진 턱과 굳게 담은 입술,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한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남자. 우리는 그를 아그리파라고 불렀지요. 그때는 그저 그리기 까다로운 모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그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고뇌가 이제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단순한 석고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은 목수이자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을 보여준 남자였지요. 오늘은 그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려 합니다. 마르쿠스 비프사니우스 아그리파. 그의 이야기는 기원전 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운명이 요동치던 시기였지요. 이 해에는 로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명은 훗날 황제가 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또 한 명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그리파이지요. 두 소녀는 동갑내기였지만 출신 성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란 도련님이었지요. 반면 아그리파는 로마 시민권은 있었지만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가문이라 내세울 것도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운명은 짓궂게도 이 둘을 한자리에 묶어 놓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카이사르의 눈에 든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천재적인 직감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병약한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점찍었지요. 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비상하지만 몸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 곁에 튼튼한 방패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직한 소년 아그리파였습니다. 섬세하고 예민한 옥타비아누스, 투박하고 강인한 아그리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에게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두 청년은 로마를 떠나 그리스의 아폴로니아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탄생하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당대 최고의 점성술사 테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장난삼아 미래를 점쳐보려 했던 겁니다. 먼저 아그리파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점성술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청난 길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차 세상을 뒤흔들고 큰 명예를 얻을 운명이라는 것이었지요. 아그리파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방금 들은 친구의 점괘보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자존심 강한 귀족 청년의 귀여운 질투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끈질긴 재촉에 못 이겨 생시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점성술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옥타비아누스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세계의 주인이 되실 분을 뵙습니다. 아그리파의 운명도 대단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넘어선 황제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보통의 친구 사이라면 어땠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그리파는 달랐습니다. 그는 질투 대신 옥타비아누스를 꽉 껴안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어쩌면 이때 아그리파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친구가 빛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림자가 되겠다. 저 친구가 황제가 된다면 나는 그 발밑을 받치는 돌이 되겠다. 그 맹세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한 맹세였지요. 그 평화로운 유학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급한 전령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뜯은 옥타비아누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지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의 태양이 지고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예고였지요. 사람들은 병약한 옥타비아누스가 숨을 죽이고 도망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살의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짐을 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그리파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옥타비아누스의 옆에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말이지요. 내가 가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함께 간다. 그 무언의 눈빛이 흔들리던 옥타비아누스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청년은 호랑이 구린 로마로 향합니다. 미술실 석고상으로만 알았던 아그리파의 진짜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찌푸린 미간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제국을 짊어지기 위한 치열한 결의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안토니우스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피 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두 청년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암살자들은 여전히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를 애송히 취급했습니다. 어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웃음이었지요. 실제로 옥타비아누스는 약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알아눕기 일쑤였고 전장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그리파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묘한 역할 분담이 시작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머리로 싸우고 아그리파는 몸으로 싸우는 것이지요. 옥타비아누스가 정치판의 복잡한 셈법을 계산하면 아그리파는 전장으로 달려나가 적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다 위의 해적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그는 지중해를 장악하고 로마로 들어오는 식량을 끊어버렸지요. 로마 시민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해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이때 아그리파가 나섰습니다. 그는 바다와는 거리가 먼 내륙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뚝딱뚝딱 인공 호수부터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병사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밤낮으로 노를 젓게 했지요. 그리고 로마군의 약점을 보완할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적의 배에 갈고리를 쏘아 끌어당기는 하프악스라는 무기였지요. 배를 붙여버리면 해전도 육지전처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아그리파가 이끄는 함대는 해적들을 모조리 수장시켰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식량 보급로가 뚫리자 빵값이 안정되었지요. 사람들은 전쟁 영웅 아그리파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역사를 보면 2인자가 1인자보다 뛰어나면 숙청당하기 마련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처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법이지요. 옥타비아누스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내 친구가 나보다 인기가 더 많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그리파는 처세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월계관을 받자마자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쳤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나의 친구이자 주군인 옥타비아누스의 지략 덕분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친구를 높였습니다. 권력이라는 마약 앞에서도 그는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친구를 로마의 주인으로 만든다. 그 일념 하나로 그는 질투의 싹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딱 두 개의 태양만 남았습니다. 서쪽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동쪽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 그 거대한 파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부 악티움 앞바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는 거대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배들이 바다를 가득 메웠지요. 반면 옥타비아누스의 배들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총사령관인 옥타비아누스는 이날도 아팠습니다. 멀미가 심해 선실에 누워 있어야 할 지경이었지요. 결국 이 거대한 전쟁의 키를 잡은 건 또다시 아그리파였습니다.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지요. 하지만 아그리파에게는 비장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배가 크고 둔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반대로 아군 함선은 작지만 빨랐지요. 아그리파는 함대를 넓게 펼쳐 적을 포위하듯 압박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거대 함선들은 좁은 바다에서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아그리파의 날렵한 배들이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갈고리가 날아갔습니다. 아그리파가 개발한 신무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와 배가 묶이자 로마 병사들이 개미떼처럼 넘어갔습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당황한 클레오파트라는 배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인 안토니우스마저 병사들을 버리고 그녀를 뒤쫓아 갔지요. 싱거운 결말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도망친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아그리파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로 로마의 100년 내전이 끝났습니다. 진정한 평화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 로마로 돌아오는 길, 아그리파는 또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개선식에 마차 맨 앞자리는 당연히 옥타비아누스의 것이었습니다. 아그리파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지 않으냐고. 실제 칼을 휘두른 건 당신인데 왜 박수는 옥타비아누스가 받느냐고. 하지만 아그리파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통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칼이라면 옥타비아누스는 그 칼을 쥐는 손이라는 것을요. 손이 없으면 칼은 흉기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았고 분수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내가 다 했는데 라는 억울함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던가요? 공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관계를 망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그리파는 그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아그리파의 할 일도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제 갑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파괴자가 아닌 건설자가 되어 로마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 여행을 가면 만나는 그 위대한 유적들, 그 속에 아그리파의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로마를 남겼다. 참 멋진 말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대리석을 직접 나른 건 아그리파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남자는 행정력도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걱정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그는 사비까지 털어가며 로마의 낡은 수도관을 뜯어 고쳤습니다. 아쿠아 비르고 즉 처녀 수도라는 새로운 물길을 뚫었지요. 이 수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던지는 동전이 떨어지는 그 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그리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는 판테온 신전.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이지요. 지금 남아있는 판테온의 지붕 아래를 자세히 보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루키우스의 아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세웠다. 황제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그리파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황제는 친구의 업적을 지우지 않고 영원히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는 시민들을 위한 최초의 공중 목욕탕도 지었습니다. 귀족들만 씻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게 했지요. 아그리파 덕분에 로마는 위생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그의 개인적인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황제는 아그리파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핏줄보다 더 진한 사이였으니까요. 황제는 자신의 외동딸 율리아를 아그리파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문제는 아그리파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금슬이 좋은 아내와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 아그리파는 조강지처와 이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딸이자 자신보다 24살이나 어린 율리아와 재혼했지요. 권력의 비정한 속성입니다. 아그리파는 이 결혼마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위한 길이고 친구를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태도였지요. 그는 황제의 사이가 되었고 실질적인 부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병으로 쓰러지면 반지를 맡기는 사람도 오직 아그리파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2인자의 자리. 하지만 그는 결코 1인자를 넘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바쳐주었지요. 그의 헌신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쪽 끝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늙은 몸을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짐을 꾸렸지요. 그렇게 평생을 친구의 방패로 살던 아그리파. 그 강철 같던 남자도 흐르는 세월과 과로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년 3월, 아그리파의 나이 5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판노니아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강철 같던 그가 캄파니아의 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전장과 공사판에서 굴렀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말을 달렸습니다. 친구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야속했습니다. 황제가 도착했을 때 아그리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친구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나의 반쪽이 사라졌다. 나의 검이 부러졌고 나의 방패가 깨졌다. 황제의 슬픔은 그토록 절절했습니다. 장례식은 로마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황제는 상주가 되어 직접 장례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묻히려고 짓고 있던 황제의 영묘에 아그리파를 먼저 묻은 것입니다. 죽어서도 자네와 함께하겠네. 살아서는 황제와 신하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친구였던 두 사람. 아우구스투스는 아그리파가 죽고 나서도 한 달 넘게 수염을 깎지 않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아그리파가 남긴 재산은 모두 로마 시민들에게 기부되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는 빈손이었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르쿠스 비프사니우스 아그리파. 그는 황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친구를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을 줄 수 있었지만 영원한 2인자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1등보다 위대한 2등을 기억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아우구스투스도 없었고 찬란한 로마 제국도 없었을 테니까요. 미술실 석고상의 그 무뚝뚝한 표정. 이제 그 표정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것은 화가 난 표정이 아닙니다. 친구를 지키고 제국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어른 남자의 굳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그리파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등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빛나는 꽃이 되기보다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어주는 삶. 그 물러섬의 미학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옛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그리파와 옥타비아누스처럼 말이지요. 지금까지 로마의 영원한 이인자 아그리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